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사랑받고 이해받으며 누군가와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지지만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위하고 함께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동행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쌍의 완벽한 부부가 불을 지피려면 두 사람 간의 서로의 동반이 필수적입니다. 초기의 사랑은 분명 매우 달콤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이 감정은 서서히 가족애로 변하게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함께 지내다 보면 지루함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60세 이상의 여성은 남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시간은 어떤 관계를 점차 변질시키기도 하지만 그 맞는 사람은 여러분이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의 여성은 정말로 남자가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다음에 등장하는 몇몇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끔 부부가 함께 사는 노부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훨씬 활기차 보입니다. 매일 붙어 다니며 함께 식사하고 손을 잡고 시골 길을 산책하며 강 건너편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들의 하루는 조금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독거 여성들에게 남자는 이미 추억 속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남아 농촌 여성들은 재혼하는 경우가 드물고 하물며 6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들은 대개 혼자 생활하거나 자신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 자녀가 사는 서울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번 주제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 마오예는 남편과 함께 사는 할머니 3분과 독거 중인 할머니 2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첫 번째는 65세인 김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 우리 둘 다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처자이가 태어난 이후로 부부 관계 횟수가 줄었지만요. 제 신경과 에너지가 주로 아이에게 집중되었거든요.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이 둘을 돌보느라 완전히 지쳤어요. 침대도 넉넉하지 않아서 4명이 자기에 너무 비좁았고 제가 밤에 뒤척이면 아이를 깰까봐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옆방에서 자라고 했고 그때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부부 관계는 있었지만 횟수는 확실히 줄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각자 방에서 자기 시작했을 때도 우리는 젊었을 때처럼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의무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여유를 찾았어요. 사람들은 배부르면 그게 끝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남편과 분위기가 좋을 때 종종 시도하곤 해요. 젊었을 때처럼 활기차지는 않지만 그 감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끔은 두 번째 봄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는 60세인 박 할머니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의 관계가 꽤 조화로웠지만 작년부터 자주 다투기 시작했고 이제는 거의 아무 일도 없습니다. 50대였을 때는 남편과 저 모두 욕구가 꽤 강했고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남편이 제 요구를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요구도 크지 않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아예 저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먼저 다가갔는데 남편이 저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은 부드럽고 강압적이지 않았기에 다투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조금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저는 핑계를 대고 남편을 한의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남편은 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제가 한동안 지켜본 결과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60세가 되면 성생활이 사라진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남편의 자존심이 강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할머니가 되었는데 혹시 제 요구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려합니다. 세 번째는 64세인 최할머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어느 정도 욕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젊었을 때 우리 가족을 위해 장기간 외지에서 힘들게 일했고 그로 인해 지금은 만성질환이 많아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연스레 욕구도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시도해보려 하지만 나이도 있고 건강도 생각해야 하기에 저희는 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부부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감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되고 때때로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67세인 박할머니입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제 남편은 재작년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들과 함께 살았지만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아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다리가 불편하지 않아서 삼시세끼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도 효심이 깊어서 주말마다 찾아와 쌀, 기름, 채소 등을 챙겨옵니다. 저도 직접 채소를 조금씩 기르기 때문에 혼자 먹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긴 하루 동안 심심할 때면 마을을 돌아다니거나 가끔 친구들과 마작을 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럭저럭 지낼만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병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옆집 서할머니가 심장병으로 침대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렇게 조용히 떠나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60세가 넘은 나이의 남자가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60세 여성이 필요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곁에 함께해줄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61세인 이 할머니입니다. 저는 마을에서 좀 특이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다시 배우자를 찾는 여자는 많지 않으니까요. 제 전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45세였을 때 이미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두 아이는 아직 어렸고 시댁에서는 제가 재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두 아이를 지키기로 했고 혼자서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도 다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할 일을 다 마친 셈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옆마을의 마을 의사였고 그의 아내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자주 병원에 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함께하기로 결심하기까지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말이죠. 시골에서는 남의 말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어. 남은 몇십 년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이 참 옳다고 느꼈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 사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인생은 제가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60세가 넘어서도 남자를 찾는다고 하면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같이 홀로 된 여성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에 누가 그런 걸 신경 쓰겠어요. 그저 곁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춥거나 더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60세 여성이 남자가 필요할까요? 그 대답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60세 여성이 아름다움도 없고 출산 능력도 없고 생리도 끝났는데 과연 생리적인 욕구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편협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둘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셋째는 감정과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넷째는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다섯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60세 여성은 이미 남성에 대한 생리적인 욕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이고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더 큽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면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이 급격히 늙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의지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결코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주는 사랑은 다릅니다. 노인들이 느끼는 것은 존중이지 이해와 필요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의지처를 잃으면 사람은 시간에 짓눌리게 됩니다. 여자는 나이가 얼마가 되든 남자가 필요합니다. 젊어서는 부부로, 나이 들어서는 동반자로 말이죠. 그래서 60세 여성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성적 동반자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주연은 올해 28세지만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남자친구도 있고 사랑도 받고 남편의 애정을 듬뿍 받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나는 마음이 설레는 남자를 찾을 수 없을까? 언니는 물었습니다.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주연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다른 친구들이 모두 커플로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지 깊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말했습니다. 사실 남자의 인품이 정말 중요해. 외모나 몸매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사람의 성격과 인품은 쉽게 바뀌지 않아. 주연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남자의 인품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언니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해. 남자의 인품을 판단하고 싶다면 이 네 가지를 보면 돼. 첫째, 음식을 고를 때 너를 존중하는지. 음식 고르기에도 배려심이 드러나.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잖아.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담백한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 만약 남자가 널 존중한다면 메뉴판을 먼저 내게 건네고 내가 먼저 고르게 할 거야. 대부분의 여자들은 메뉴를 고를 때 고민이 많아서 보통 아무거나 괜찮아. 내가 골라라고 말하곤 해. 전에 어떤 커플이 식당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남자가 먼저 메뉴판을 여자에게 건넸어. 여자는 고민이 돼서 내가 골라.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했지. 그때 남자는 물었어. 매운 음식이 좋아? 아니면 담백한 음식이 좋아? 여자가 매운 게 좋아라고 하자 남자는 그 식당에서 맛있게 잘 나오는 몇 가지 매운 음식을 추천했어. 그리고 그녀에게 이 음식 괜찮아? 라고 물어본 뒤 모든 음식을 고르고 나서도 다시 한번 그녀에게 확인했어. 그녀가 만족하자 그제서야 남자는 직원에게 주문을 했어.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가 음식을 고른 것 같지만 실은 여자가 선택하도록 배려한 거야. 이런 남자는 단순히 감정 지능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존중도 갖춘 사람이야. 둘째, 작은 이익을 탐하지 않는지.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게시글을 본 적이 있어.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노트북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어. 택배기사의 실수로 내가 원래 주문한 제품보다 비싼 제품이 배송되었다. 디자인이 비슷해서 처음에는 몰랐지. 일주일 후 택배기사가 실수를 알아차리고 물건을 바꾸자고 연락했어. 여자는 택배사가 교환할 때 데이터가 안전하게 복사되기만 하면 괜찮다고 했어. 그런데 남자친구는 지금 받은 게 더 좋은데 굳이 바꿔야 해. 어차피 내 잘못도 아닌데 나는 안 바꿀 거야 라고 했지. 이런 모습에서 그 사람이 작은 이익을 탐하는지 알 수 있어. 심리학적으로 작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소유욕이 강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더 얻으면 만족감을 느껴. 이런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점점 이기적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산적으로 변해. 그런 사람은 큰 문제는 없지만 함께 지내기에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작은 일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어.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지,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쌓여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 남자라면 우리가 일단 그가 얼마나 관대해야 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작은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작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소유욕이 강합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이득을 얻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약간의 이득을 챙기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거절하고 자제하느냐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점점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들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언제나 더 많은 보상을 원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삶을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덕적 기준을 넘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의 진짜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무문동서에서는 서백장과 숙분이 어릴 적부터 친구였습니다. 서백장은 평생 숙분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숙분이 목숨을 걸고 강요한 끝에야 결혼했지만 결혼 후 서백장은 숙분을 무시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따로 먹고 같은 식탁에서조차 함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백장은 10년 가까이 숙분에게 차가운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백장이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는 한 남자의 진짜 품성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의 진정한 인품이 드러납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은 남자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부모에게는 왕국의 몰락이고 아이들에게는 천국이다. 남자는 이 왕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가정을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백장은 그러지 못했고 그의 무관심은 결국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남자라면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또한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납니다. 친구가 소개팅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남자와 대화도 잘 통하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트가 끝나고 남자가 그녀를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차를 가지러 가던 중 남자의 차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고 2명의 환경미화원이 점심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피곤했는지 남자의 차에 기대어 있었는데 이를 본 남자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다가가 환경미화원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지 않아서 내 차에 흠집이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는 차를 샅샅이 살피며 흠집이 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 환경미화원은 나이가 많아 거의 그 남자의 아버지뻘이었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는 처음 느꼈던 좋은 인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남자가 약자나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지 아니면 권위를 내세우고 무시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친구는 식사를 마친 후 쌓였던 호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에 기대어 있는 것은 잘못일 수 있지만 그 남자의 무례한 태도는 친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일로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설령 차에 흠집이 났다 해도 해결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데도 거칠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인품이 드러납니다. 낯선 사람에게 친척이나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존중과 선의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옛말에 군자는 한마디 한 약속도 내 말이 끌어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배우자에게든 다른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인품과 신뢰도를 판단할 때는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말한 것을 지키는지를 봐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저에게 접근했던 남자들 중에는 아버지보다 더 잘생기고 멋진 남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항상 달콤한 말만 하고 공수표만 날렸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은 아무리 달콤해도 진실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남자라면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신이 한 말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가 당신과의 평생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꼭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절대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남자의 인품이 좋지 않다면 그가 지금 당신에게 아무리 잘해도 즉시 멀리해야 합니다. 인품이 나쁜 사람과는 오래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남자의 인품은 그가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인품이 좋다면 당신은 그를 믿고 의지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의 친구도 그를 믿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의 상사도 그를 신뢰하고 승진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품이 나쁘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조차도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상사도 그를 믿지 않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인품이 한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그가 앞으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는 결정합니다. 그러니 결혼할 때 그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따지지 마세요. 미래에 어떤 집에서 살게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인품이 좋은 남자와 결혼한다면 작은 집에서 살아도 행복감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민간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자는 코를 보고 여자는 입을 본다. 한평생 부귀하고 시비가 적다. 옛날에는 코가 크고 풍성한 남자는 운이 좋은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학문에 힘쓰는 사람들은 관직에 나아가 출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습니다. 코가 크고 코끝이 둥근 사람을 사슴코라 불렀습니다. 코가 높고 곧으면 귀한 상이라 여겨져 부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옛사람들의 말이 다 믿을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코 성형을 하여 외모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역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풍수란 단지 환경만이 아니라 인품, 성격, 도덕성, 인간의 그릇, 가정 계획, 지혜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면 한 사람이 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코에서 숨 쉰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사이가 매우 끈끈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두 친구가 여행을 갈 때 의견이 일치하여 남들의 의견에는 함께 동의하거나 함께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이 통하면 나쁜 일을 할 때도 서로 도우며 좋은 일을 할 때도 뒤처지지 않으려 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8개의 은 조각이 있는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잘했어. 만약 당신이 일하는 도중에 한 코로 숨 쉬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할 진심이 있는 사람이며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관계든 어떤 일이든 협력이 필요할 때는 상대가 진심으로 함께하려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협력에 속지 말고 서로의 인품이
잘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진심으로 협력하는 관계라면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또한 코가 구부러진 사람은 비교적 이기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농촌 속담에 굽은 코, 매서운 눈, 함께 가면 사말은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가 자기 쪽으로 굽고 눈은 이익을 쫓는 사람은 돈과 재물을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처음부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굽은 코라는 것이 단순히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모든 이익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지 여부를 보면 가장 쉽게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굽은 코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코딱지마저도 비료로 쓰려는 사람처럼 전혀 큰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콧구멍이 자주 위로 향한 사람은 거만함을 드러냅니다. 왜 콧구멍이 위로 향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속담에서 유래했습니다. 3개의 콧구멍이 있어야 그 기운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운이 너무 커서 2개의 콧구멍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콧구멍은 화를 내기 위해 따로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코의 역할은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것이지 화를 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은 인품이 좋지 않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말만 꺼내도 날카롭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말에서부터 불편함과 공격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콧구멍이 위로 향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목소리를 높이고 눈과 코를 치켜 세우며 그 태도는 금방 드러납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코가 위로 향하면 콧물이 나오지 않아 마음이 막힌다. 비가 오면 코 속에 빗물이 고여 스스로를 더럽히게 됩니다. 코가 아래를 향해야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얼굴이 넓고 코가 길면 계산이 매우 치밀하다. 이 말은 코가 긴 사람은 계산이 빠르고 이기적이며 음모와 계략을 잘 꾸민다는 뜻입니다. 집단에서 리더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음흉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만약 남자가 코가 긴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 여자는 가정을 뒤에서 조종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모두의 코는 어느 정도 비뚤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은 코가 심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을 하거나 편파적입니다. 또한 콧등에 흉터나 주름이 있는 사람은 사업이 어렵고 흉터가 있다면 사업이 망할 위험도 큽니다. 콧등에 흉터나 주름이 있는 사람은 투자나 주식, 협력 자금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콧구멍이나 콧날개가 자주 떨리거나 움직이는 사람은 성격이 교활하고 탐욕스럽습니다. 또한 원칙이 약하고 질투심이 강해 남을 쉽게 무시합니다. 콧구멍 크기가 다르면 편재운이 나쁩니다. 콧구멍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돈이 막히고 운도 막힙니다. 콧구멍은 외부 재물과 손에 쥔 재물을 의미합니다. 만약 두 콧구멍의 크기가 다르면 편재운이 나빠지고 도박이나 게임에서 돈을 따더라도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콧대가 비뚤어진 사람은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습니다. 콧대에 상처나 흉터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불순하고 소화기관인 비위가 약하다고 여겨집니다. 코끝이 넓고 둥근 사람은 포용력이 크고 마음에 악의가 없습니다. 반면 톡끝이 뾰족하고 작은 사람은 성격이 예민하고 고약합니다. 특히 코끝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뼈가 드러난 사람은 성격이 날카롭고 괴팍하여 타인과 잘 지내기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람의 코 모양만으로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하는 것은 편향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로 사람을 평가하여 제어를 오해했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여 자어를 오해했다. 공자는 제어가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장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후에 그가 열심히 공부해 큰 성과를 이루자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공자처럼 배우고 반성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도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좋은 사람도 언제든지 나쁜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증국번은 빈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는 얼굴의 산이다. 높지 않으면 기운이 통하지 않는다. 코가 산처럼 우뚝 솟아 있어야 그 기상이 크고 만물을 품는 도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연기가 깃들게 됩니다. 코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깨달아 자신의 인품을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인품이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는 향로 앞에서 재채기를 해 코에 먼지가 묻는 것과 같으니 되도록 빨리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인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는 코 밑에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얼굴이 반듯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 가치관도 바르고 올바라야 합니다. 이 말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성운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양을 높일 수 있습니까? 성운 대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양이란 부서진 책상을 수리하고 찢어진 옷을 꿰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수정하고 다듬다 보면 그것이 곧 수양이 되는 것입니다. 대사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수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양입니다. 교양이 없으면 수양도 쌓일 수 없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수양 때문이 아니라 교양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요. 이 말은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수양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교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수양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수양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교양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수양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예의와 거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교양은 한 사람의 뼛속 깊이 새겨진 인품입니다. 진정한 교양을 갖춘 사람은 말투나 행동이 꼭 공손하지 않더라도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의 품격과 배려가 느껴집니다. 그러한 진심에서 우러나는 편안함은 단순한 수양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교양은 한 사람이 어릴 적 가정교육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교양을 갖춘 사람일까요? 그 답은 말투가 공손한지 행동이 예의 바른지가 아니라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교양은 관용이고 너그러움입니다. 관용과 너그러움은 한 사람의 가장 훌륭한 교양이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덕이자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품격입니다. 관용이 없는 사람은 넓은 도량을 가질 수 없고 너그러움이 없는 사람은 결코 다른 이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 오직 관대하고 따뜻한 사람만이 자리 잡고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교양은 겸손함이고 배려입니다. 교양은 단지 관용과 너그러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겸손함과 배려심도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남의 존중을 받는 것은 자신을 과시해서가 아니라 겸손함과 배려심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다른 이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과시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고 배려 깊은 교양 덕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교양은 이타심입니다. 어떤 것이 이타심일까요? 이를 설명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맹인이 밤에 외출할 때마다 항상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굳이 등불을 켜나요? 헛수고 아닙니까? 그러자 맹인은 대답했습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등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와 부딪히지 않게 되니까요. 즉, 남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이타심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타심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맹인은 길을 볼 필요가 없기에 등불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등불을 밝혔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잘 보고 자신과 부딪히는 일을 방지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행동이었지만 남을 위해 한 작은 배려가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양입니다. 셋째, 교양은 선함이며 존중입니다. 진정한 교양은 마음속 깊은 선함에서 나오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교양이 있는지 여부는 그의 학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외 유학파 박사를 채용했습니다. 그 박사는 평소에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수양이 깊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가 출근하던 중 한 환경미화원이 청소 차량을 잠시 박사의 차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박사는 자신의 차가 가로막혔다며 매우 화를 냈습니다. 미화원이 연신 사과했지만 박사는 멈추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급기야 미화원을 폭행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 너 같은 사람을 때려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며 거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높은 학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수양은 언제든지 본성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수양은 거칠애로 포장할 수 있지만 교양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본질입니다. 진정으로 교양 있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예의를 지키고 존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면의 가치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도 교양이 있는 사람은 약자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양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석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교양과 선함은 결국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선함과 존중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교양은 결국 작은 습관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속담에 디테일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교양은 선함, 배려, 그리고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